5차시 경제성장과 사회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시 성취 기준은 경제성장의 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사회문화의 변화를 파악한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이 시기에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탐구한다입니다. 사회문화의 변화까지 함께 살펴보면 좋은데 지금 여기서는 경제성장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제성장과 발전을 보시면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1960년대에는 합판이나 가발, 신발 같은 이런 수출 품목이 있고 70년대는 의류, 철강판, 선박이라고 한 수출 품목이 있고 80년대는 반도체, 선박, 자동차 이런 수출 품목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60년대는 경공업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70년대에 철강이 있어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발전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80년대는 반도체 같은 것이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성장했다고 이렇게 보통 봅니다. 그거를 밑에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960년대에 보면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어요.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70년대는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4.19 혁명의 결과로 수립되었던 장면정부, 제2공화국 있죠. 이 장면정부에서 이것을 마련했던 것인데, 이 장면정부가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정부가 무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된 것은 군사 정부 시기부터 박정희 대통령 시대까지 이게 추진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끔 시험 문제에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몇 차인가를 가지고 시대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 2차 경제개발이라고 하면 엄밀히 따지면 1962년부터 1971년까지인데요. 그냥 대략적으로 1960년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발, 의류, 가발 같은 노동력이 좀 집약되어 있는 경공업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보면 72년도부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3, 4차 경제개발이. 우리 72년도에 정치사적으로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요.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10월 유신이 선포되고, 그랬던 시절이 1972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루어져서 철강, 화학, 전자, 조선 같은 중화학공업이 육성됩니다. 이 중화학공업 육성과 관련해서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주자면,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큰 제철소가 있어요. 지금은 포스코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해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제철소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장 큰 제철소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유럽 같은 나라들은 산업혁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제개발이 100년, 200년 이렇게 점진적으로 추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간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민간기업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되게 작은 제철소들이 여러 개가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계획 경제가 추진되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이 종합제철소를 만든 거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어야 돼요. 그럼 정부에서 이런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그러면 자금을 마련했을까? 정부의 경제개발 자금이 어떻게 확보되었나? 이걸 여러분이 연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정치사 할 때 배웠어요. 이렇게 1960년대에
경제개발 자금을 박정희 정부가 얻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가지고 한일 협정을 체결하지요. 한일 협정을 체결해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제공받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트남 전쟁이 있죠. 베트남 전쟁을 통해 가지고 베트남 전쟁에 우리가 군대를 파병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불안각서를 체결하면서 국군을 현대화시키고 또 경제개발을 위한 차관을 제공받았어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렇게 두 개를 다뤘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뭐도 나와 있냐면 세 번째로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파독, 광부, 간호사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분들이 독일에 이제 파견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로 이제 외화를 보내주니까 그것이 이제 경제 성장의 계기가 됐던 거죠. 이보다 더 앞서서는 박정희 정부에서 화폐 개혁이라는 것도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 당시에는 환이라고 하는 체제를 썼는데 이 화폐 개혁을 통해 가지고 원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이 화폐 개혁이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이제 화폐를 이제 바꾸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바꿔야 되니까 좀 비자금처럼 묻혀져 있었던 돈이 수중으로 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진짜 너무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일국교 정상화를 하는 명목으로 한일협정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받고 베트남 전쟁 때 파병을 하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받고 그 다음에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해가지고 외화벌이를 하고 이런 걸 통해가지고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를 해서 70년대에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제철소도 만들고 중화공업을 육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수출 주도형의 정책을 지속해서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돼서 어떤 별칭을 얻게 됐냐면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별칭을 얻게 되었어요.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별칭은 어디서 따온 거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이제 전쟁으로 폐허가 됐었는데 그 폐허가 된 상황에서 이 중화공업을 육성해가지고 독일이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라인강의 기적이다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착안해서 우리도 한강의 기적 이렇게 별칭을 얻게 된 거고요. 그리고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경부 고속국도 건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970년대의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설비 투자와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를 겪기도 하거든요. 이 석유 파동은 세계사적으로 찾아오는 경제 위기인데요. 1973년도에 한번 1차 오일 쇼크가 오고 1979년도에 2차 오일 쇼크가 한번 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연도가 보이잖아요. 1979년에 정치사적으로 보면 우리 어떤 일들이 있었죠? 1979년에 이때 YH 무역 사건도 있고 부마 민주 항쟁도 있고 이 부마 민주 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11.6 사태도 일어나게 됐었잖아요. 그리고 신군부가 다시 집권하는 12.12 사태가 일어나는 것도 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2차 오일 쇼크가 났던 해에 정치사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모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고 그 다음에 이 시절에 대해서 제시문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 우표에 담긴 한국 경제의 변화를 살펴보자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있고 경부 고속국도 준공, 그 다음에 포항 종합제철 준공, 그다음 지하철 1호선 개통, 그 다음에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6, 70년대 박정희 정부와 관련된 그런 키워드 제시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강의 기적을 이루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또 나와 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여기에서는 의류, 합판, 가발, 신발과 같은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을 육성했다. 수출을 늘리는 데 힘썼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경부 고속국도도 개통했다. 그런데 경제개발 과정에서 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냐? 1965년에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해서 일본 자본을 유치하고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획득해서 그렇게 해서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했다는 거죠. 경제개발 자금을 그렇게 해서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 이런 거를 봤을 때도 경제 개발을 하는 자금을 마련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됐다. 이런 거죠. 그 다음 70년대는 이제 중화학공업 중심의 고도 성장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 철강, 화학, 비철, 금속, 기계, 조선, 전자 같은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포항에 제철소를 건설하고 조선소도 설립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결국 1977년에는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래서 이러한 급속한 경제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것들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살펴볼게요. 다시 학습지로 돌아와서 그러면 80년대는 어떤 경제 성장이 있었느냐? 80년대는 여기 보시면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라고 하는 이 현상을 우리가 삼저호황이라고 하거든요. 이 당시에 세계사적으로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라고 하는 기조가 유지가 되어서 이 삼저호황 덕분에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무역이 흑자를 달성하게 돼요. 그리고 반도체, 전자, 자동차 같은 기술 집약적인 산업도 성장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80년대는 전두환 시절이죠.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고. 그 다음에 90년대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경제개발기구인 OECD에 가입하긴 했지만 일부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환율이 폭등하면서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는 IMF로부터 긴급 구제 금융을 지원받게 되었고 이 IMF, 그러니까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거든요. 김대중 정부 시기에 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외국 자본도 유치하고 그 다음에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김대중 시기예요. 외환위기가 찾아온 것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은 외환위기가 찾아온 것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이렇게 볼 수 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면 경제 성장의 빛과 그림자, 어두운 면, 문제점도 있었어요.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농민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특히 이 시절에 노동자들이 장시간 저임금을 받으면서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는 등 열악한 대우를 받았어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 교과서 읽기 자료를 하나 볼게요. 교과서의 읽기 자료를 보면 여기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그 평화시장에서 노동을 하던 근로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재단사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그 근무를 하면서 근로기준법이 뭔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근로기준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전태일이라는 분이 대통령에게, 여기서 말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겠죠?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런 글을 이제 올렸습니다.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고 더구나 2만 명이 넘는 종업원의 90% 이상이 평균 연령 18세 여성이고 40%를 차지하는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이고 일주일에 98시간의 고된 작업에 시달리고 그래서 이제 요청하는 게 뭐냐면 하루 15시간의 작업 시간을 하루 10에서 12시간으로 단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걸 요구하는 거죠. 그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해요? 지금은 8시간을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근로기준법이 10에서 12시간이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5시간을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좀 지켜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제 대통령한테 글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개선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자기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당겨서 분신을 시도해서 우리 집 노동자들이 이만큼 힘든 열악한 조건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달라라고 하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그런 것을 알렸던 분인 거죠. 전태일 열사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학습지로 돌아오면 그래서 이 노동자 문제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주장하면서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시도했죠. 이게 1970년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거죠. 그 이후에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임금 인상 같은 것을 요구하는 노동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요. 최근에는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죠.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는 너무 많죠. 그런데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이제 고학력자들이 그래도 월급을 어느 정도 받는 좋은 일자리를 갖고 싶은데 그 좋은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실업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문제. 우리나라가 IMF 체제가 되면서 그때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조업이나 그 다음에 농촌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생겨나고 있죠. 여기까지는 노동자 문제고요. 농민들도 문제를 겪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경제성장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농촌의 소득이 좀 줄어드니까 농촌도 도시처럼 소득을 얻고 싶은 거예요. 농촌도 도시처럼 소득을 얻고 싶고 그 다음에 농촌도 좀 근대화를 좀 추진해서 좀 지붕도 좀 깨끗하게 개량을 하고 이렇게 농촌의 환경을 바꾸는 그런 운동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새마을 운동은 여러분 상징적인 게 있어요.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주택 개량이라든지 도로와 전기시설 확충 같은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 다음에 소득 증대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근면자조 협동이라고 하는 이런 구호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이런 운동으로까지 이어져서 이게 새마을운동 모자예요.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이 지금 개발도상국들 제3국가들에서 이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거 벤치마킹하고 가고 그리고 이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2014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어요. 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이 현대사와 관련된 게 등재된 게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5.18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새마을운동.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이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 정리한 것 토대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보니까 한강의 기적, 수출 100억 달러,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열악한 노동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전태일이 분신하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정부는 박정희 정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절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라고 하니까 바로 1번 유신헌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고 서울올림픽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 다음에 6.29 민주화선언은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 시절에 있었던 거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문제. 밑줄 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월남 파병 동의안 했으니까 여기서 월남이라고 하는 건 베트남이거든요. 베트남 파병 동의안이 통과되고 한일 협정은 내일 비준된다. 그 다음에 서독에 파견하는 광부 인원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내용이 전부 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 경제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베트남에 파병 보내고 한일국교 정상을 통해서 한일협정 체결하고 그 다음에 독일의 광부나 간호사를 파견해서 이런 거 전부 다 경제개발 자금을 얻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니까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박정희 정부 시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1번의 산미증식 계획은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있었던 상황이고요. 삼저호황이라고 하는 것은 전두환 정부 시절에 있었던 것이고요. 삼저호황,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그 다음에 외환위기 속에서 금모으기 운동. 외환위기가 우리가 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지만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나서 외환위기를 극복한 건 김대중 정부 시기죠. 그 다음에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정리 사업이 시행된 것도 그 일산늑약 이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현대사 내용이 아니네요.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라고 했어요. 외환위기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외환위기로 인해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지원받는 등 나라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 사이에서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대요.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은 것,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부지만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서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6.15 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개성공단도 착공되고 그런 시기니까 요 시기 앞에가 되겠고 4.13 호원 조치가 어느 정부냐면 이게 전두환 정부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 다음에 있었던 정부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는 4번입니다. 밑줄 친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이라고 했어요. 금융실명거래,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시절에 있었던 거죠. 김영삼 정부 시절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뭐 배웠었냐면 역사 바로 세우기, 금융실명제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전면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죠. 답은 1번이고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진 것은 4.19 혁명, 4.19 혁명 이유가 되는 거고요. 4.19 혁명으로 이제 들어선 제2공화국에 대한 설명이고 암태도 소작쟁이도 일제강점기, 1920년대 일제강점기고 12.12 군사반란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1979년에 있었던 일이고 영선사는 근대사 할 때 중국으로 파견되었던 근대 문물을 이제 탐구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던 사절단이죠. 자, 이렇게 문제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정치를 이끌었던 대통령들의 정책하고 이 경제를 좀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에 아름다운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경제 성장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노동자 문제, 농민 문제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